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했다면서 발전소 공습 시한을 닷새 동안 유예했지만 이란은 대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중재 움직임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로를 내세워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혜린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나가 있죠? 네, 호르무즈 해협 근처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권중희 특파원은 요르단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협상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특파원, 파키스탄이 활발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파키스탄 수도에서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파키스탄이 잠재적 고위급 회담 장소로 이슬람아바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를 인용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이란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사되면 2월 28일 개전 이후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지는 겁니다. 네, 이란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거론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국의 움직임까지 부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친선국들이 미국의 종전 협상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란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게 이란 외무부 공식 입장입니다. 이란도 협상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키스탄의 움직임을 보면 흐름이 감지됩니다. 지난 22일 파키스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3일에는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고 이후 양국 외무장관의 별도 통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타히라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이 합의한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이란이 비공식 접촉으로 긴장 완화를 타진하고 있지만 협상이 진전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란은 공습 유예와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일 유예 발표 직후에도 이란 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의 주인은 이란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ا اقتدار کامل ابتکار عمل در منطقه خلیج فارس و آبهای سرزمینی عمان را در دست دارد و بسیار هوشمندانه و مقتدرانه تنگه هرمز را کنترل می‌نماید. 실제로 해상에선 이란이 자체 설정한 안전 통로를 통한 선별적 통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선주 소유의 화물선이 이 경로를 이용해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항로가 아니라 이란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 수로를 통하는 항로로 이렇게 되면 선박들은 사실상 이란의 전면적인 통제와 감시 아래 해협을 지나게 됩니다. 이란의 안전 통로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모두 20여 척의 선박이 항행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여는 대신 자신들이 허가한 선박만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며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이스라엘도 협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격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사실을 공개한 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영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이스라엘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과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성과가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을 더 확보할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הנשיא טראמפ מאמין שיש סיכוי למנף את ההישגים הכבירים של צה"ל ו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כדי לממש את יעדי המלחמה בהסכם, הסכם שי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네, 이러한 네타냐후 총리 말대로 실제로 이란과 레바논의 이스라엘 공습이 이어지고 있죠. 네, 밤사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SNS에는 공습 피해를 입은 테헤란 시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스라엘이 이스파한과 호람샤르 이 두 도시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시설과 물류 거점이 있는 주요 도시 두 곳이 이번 공습의 타깃이 된 겁니다. 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가스 공급 시설에 타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당국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난 뒤 레바논 남부를 합병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המערכה הנוכחית בלבנון חייבת להסתיים בשינוי מצב יסודי מעבר להכרעתו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הליטני חייב להיות הגבול החדש שלנו עם מדינת לבנון. 네, 이란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을 계속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새벽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표적에 대한 진실된 약속 4작전에 78차 공격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벽부터 SNS에는 수도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이 퍼붓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이자 에너지 허브가 있는 하이파에도 이란 공습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인명피해 상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공세 수위를 여전히 낮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요르단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공습 경보가 울려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유예를 선언하고 발전소 공격 중단을 지시한 뒤에도 양측 공방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린, 권중기 특파원 연결해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닷새간의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네,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인데 이란도 동의했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인데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라고 강조하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지만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c., etc.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미국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가져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 타결도 없다며 결렬되면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Otherwise, we'll just keep bombing our little hearts out.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란의 기회를 잡으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거라며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과 이란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으로 공격 재발 방지와 전쟁 배상 등을 요구해온 가운데 미국이 동결 자산 반환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중동 지역 긴장은 완화될 수 있지만 결렬되면 충돌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커 협상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닷새 동안 유예하고 협상 의지를 밝혔지만 한쪽에서는 예정대로 지상군 투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군 투입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연막 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한 30일 해병 원정대 병력 2,200명이 오는 27일쯤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닷새가 끝나기 하루 전입니다. 이번에 부강된 해병대 병력은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안에 전개할 수 있는 육군 신속대응 부대의 배치 계획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82 공수사단의 한 개 여단을 포함해 3,00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2 공수사단은 핵심 시설 점령에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병대가 섬을 장악한 뒤 이어서 공수부대가 투입되는 작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초기 돌파에 강한 해병대가 상륙해 활주로 등을 복구한 뒤 장기 주둔이 가능한 공수부대가 바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 전환이 압박용이 아닌 연막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분위기에서 3차 핵협상을 마친 직후 전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군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장기전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Focus and energy has to be in the swift de-escalation, but we've got to plan on the basis that it could go on for some time. 매일같이 돌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속에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휴전 후 이란을 이끌 차기 지도자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갈리바프 의장이 유력한 선택지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백악관이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는 인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후보군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환율과 더불어 해상 항공 운임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틱 해운거래소의 유조선 운임지수는 지난 20일 중동에서 중국 노선 초대형 유조선 기준 400.6을 기록해 전쟁 직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78.3% 올랐습니다. LNG선도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운반선의 경우 단기 운임이 지난달 27일에 4배, 1년 정기 용선료는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당부하면서 차등 지원, 지역 화폐 지급 원칙도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오늘 국무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시했던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처리도 재차 주문했는데요.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때문에 퍼주기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현금보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돈이 빨리 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중동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의 대응 계획 보고도 이뤄졌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승용차 오부제 의무 시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은 일단 자율적 참여를 요청하되 향후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 부분의 승용차 오부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출퇴근 시간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다양한 제품의 기초 원료로 쓰여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나프타 수출 제한이라는 강수를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간단히 말해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의 물량을 해외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국내 석유화학업체에 우선 공급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도입이 지연되자 우선 국내에 있는 물량부터 해외 반출을 막아서기로 한 셈입니다. 일단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이번 주 내 시행할 방침인데요.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강제로 조정하는 긴급 수급 조정 명령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출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긴급으로 수급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치는 저희가 지금 그 관계부처랑 논의를 하고 있고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비싼 가격으로 나프타를 대체 수입할 경우 그 차익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나선 이유가 실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LG화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장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의 선언으로 연간 8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 라인을 갖춘 여수 국가산업단지 2공장 가동이 멈추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여천 NCC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고객사에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없다는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4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여수 공장 대정비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모두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동률을 줄이고 재고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일단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LG화학 등의 가동 중단이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사전에 파악된 조치였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세탁기나 가전제품에 쓰이는 PP와 ABS는 물론 조선업에 필요한 에틸렌까지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정밀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요소수에 대해서도 기후부와 협조에 특별한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아울러 오는 27일 2차 석유 최고 가격 고시를 통해 기름값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주유소의 매점 매석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환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기대감에 코스피가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2% 상승해 5,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화동 기자, 코스피가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한때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장 초반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 오른 5,600선에서 출발했는데 2% 오른 5,5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 상승,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전력과 증권 등 일부 종목들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3% 오른 1130선에서 출발했는데 2% 오른 11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잠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순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이번 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4일 만에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도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환율은 밤새 20원 넘게 내려서 1,49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죠. 그렇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22원 내린 1,4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출발은 1,490원이었는데 5원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1,490원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던 어제보단 22원이나 하락해 다행입니다. 중동전쟁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입니다. 배럴당 110달러를 넘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99달러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WTI 가격은 89달러로 모두 10% 이상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다른 유종보다 훨씬 높은 배럴당 169달러 수준입니다. 게다가 낮 동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WTI 가격이 배럴당 92달러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환율이 1,490원에서 출발했지만 더 내려가지 않고 계속 상승해 1,500원을 넘어 1,503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을 풀지 못한 채 종일 환율 움직임을 주시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 시한 12시간을 남기고 공격을 닷새 동안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4주째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협상 소식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란은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며 가짜뉴스가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이스라엘 매체는 미국이 전쟁을 4월 9일에 끝내는 걸 목표로 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진실은 뭘지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now having really good discussion.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so we're giving it 5 days and then we're going to see where that takes us. 이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꽁무니를 뺐다며 현재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다며 트럼프의 기만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زیرا عملیات روانی دشمن نخنما شده قطع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باذن الله و من نصر الا من عند الله العزیز الحکیم. 네, 오늘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최후 통첩 시한까지 12시간 남겨두고 갑자기 이란과 우리 협상 잘 되고 있으니까 공격을 닷새 120시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속내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예, 트럼프가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다 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네. 중간에 또 입장을 확 바꾸지 않을 것이냐 그런 의문들을 가졌었는데 후자로 간 거죠. 트럼프는 이번에 이란에서도 꽁무니 뺐다고 표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강하게 밀고 나가다가 한순간에 입장 바꾸는 예. 이번에도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8시간 통첩이라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풀지 않으면은 발전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랬고 이란에서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지역의 에너지, IT, 담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모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압박 작전이 어느 정도는 통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협상을 언급한 건 전쟁 이후 처음인데요.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가짜 뉴스다. 트럼프가 꽁무니 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란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압도적인 이제 군사 타격을 통해 가지고 힘의 논리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싸움의 기술, 거래의 기술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작동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풀지 않으면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거기서 다시 5일간의 시간을 벌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트럼프의 사위, 그러니까 딸 이방카의 그 신랑 쿠시노를 갖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이제 이 중동 전쟁의 막후의 조언자 내지는 협상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중동 지금 협상 특사로서 그 역할을 자신의 직계 가족이 이제 그게 나섰다는 것은 뭔가 긴밀한 이란 측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게 방증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제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과거 2001년부터 202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는 최악의 전쟁을 치렀거든요. 무려 수천 명의 미군이 죽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 그리고 3천억 조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 3천억 조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알카에다를 격퇴를 시켰지만 결국은 탈레반을 촉출을 해내지도 못하고 또 안정적인 정부 수립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 같은 나라는 군사력도 피규어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란은 아프가니스탄 수십 배 대국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지금 미국이 이걸 힘의 논리로 마지막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속내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누구와 협상을 했다는 걸까요? 트럼프는 이란에서 존경받는 사람과 대화했다고 했는데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teve Witkoff speaking with Mr. President. A top person, but we're dealing with the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No, not the supreme leader. We don't. Well, nobody heard of the second supreme leader, the son. We don't know if he's living. Mr. President, Mr. President, I know you deploy. Because I don't want him to be killed. Okay, I don't want him to be killed. 트럼프가 언급한 협상 파트너로 모즈타바의 측근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와 물밑 협상으로 종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건데 갈리바프 의장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경력을 쌓았고 테헤란 시장을 지낸 보수 강경파입니다. 다만 갈리바프 의장은 SNS 통해 미국과의 대화는 완전히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협상 대상이라고 말한 탑 퍼슨 모즈타바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란의 협상 파트너로 지목된 실세 갈리바프 의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장격인데 어떤 사람인가요? 예, 갈리바프 의장은 혁명 수비대 출신이고 경찰청장을 했고 또 테헤란 시장까지 거쳤던 인사인데요.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 또 모즈타파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강경파인데 왜 트럼프가 협상 대상자로 지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때릴 만큼 때렸고 군사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도 이뤄냈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 결정적인 공헌을 갖다 자신의 사위 쿠슈너에게 그 역할을 지금 맡기는 거 이 자체가 이제 많은 진전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스타바는 지금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 이 지금 이란 의회 의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개국 인근의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그리고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 그러니까 이런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런 쪽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완전 이란 군사력을 끝까지 끝장을 내달라.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네들 이제 자국 피해가 워낙 크니까 자기네들도 직접 이란을 상대를 해야 될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이스라엘도 제어를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중동 걸프 해안의 그 국가들을 갖다가 제어해내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행보로 가버려요. 지금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 그 상륙 그 여단 그리고 해병대죠. 미국 본토에서도 들어가고 이래서 마지막 지금 압박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그런 부분이 바로 대상이 지금 현재 모즈타파의 최측근 이란 의회 의장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갈리바프 의장을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찍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란은 신정 체제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군과
관료들이 일체화된 그런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를 쳐내고 2인자를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웠지만 이란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는 말은 또 하나의 또 큰 허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전쟁에 관한 중대 발표를 금융시장 개장과 또 마감에 맞춰서 내놓는 이 패턴이 수상하다는 현지 언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의 이란 기습 공습은 뉴욕 증시가 마감한 지난달 28일 토요일, 또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낸 것도 지난 20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증시 개장 직전인 23일 월요일 아침에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최후 통첩 시한을 닷새간 연기했죠. 미국 CNN은 이에 대해서 시점이 수상한 트럼프의 이란 발표들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과 올해 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도 모두 증시가 문을 닫은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15분 전에 원유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한 걸로 나타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좋은 건 개장 직전에, 증시에 나쁜 건 마감 후에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걸 공교롭다고 봐야 할까요? 의도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 온라인에는 트럼프의 가족들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국의 지금 현재 서민들, 이게 이제 뭐 에너지 뭐 이런 가격이 불안정한 부분, 생필품까지도 지금 엄청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물가가 불안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트럼프 측근들이나 자식들은 이 기회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럼 대단히 미국 국민들의 정세가 나빠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도 이번 출구 전략을 저는 보는데 5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 지금 현재 유가를 갖다 안정시키고 미국의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절대 쉽게 완전한 승리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제한적인 승리를 선언을 하면서 또 기약 없는 뭐 행식이지만은 뭐 정전이나 휴전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선언만 해버리면 이 전쟁은 어느 날 끝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트럼프는 사실 지지율보다 주가 지수를 더 신경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트럼프 입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친다. 트럼프가 전쟁도 주가에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저도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한 그런 언행, 그리고 특히 코인 장사도 하고 또 부인이 사업도 하고 가족들이 여러 사업하는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 의사결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또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그런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한 욕심도 보였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아마 미국의 다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어떤 말을 할지는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뒤에서 금융시장이 됐던 또는 원유시장이 됐던 거래를 한다면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언행들은 그런 걸 많이 의심을 살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과 협상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미군 해병대 등 지상군은 중동 지역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공수부대와 해병대 등 정예 병력들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8시간 내 세계 어디든 투입돼 적 지휘부를 제거하는 파리 공수사단이 작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일본에 주둔하던 트리폴리호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데드라인 27일쯤에 중동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호르무즈 공동관리와 이란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That'll be opened very soon if this works. How soon? And who's in control of it? Will Iran still be able to control the flow of oil? Be jointly controlled. Look, and there'll also be a form of a very serious form of
regime change. The people within know who they are. They're very respected. And maybe one of them will be exactly what we're looking for. 네, 닷새 후에 27일에 트리폴리호가 중동에 도착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추가 병력의 중동 지역 집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닷새 동안 시간을 더 주는 연막 작전을 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항방은 트럼프의 거래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이 양측에서 이제 결국은 수용될지 여부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전을 이제 자제해야 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에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란 전쟁에 이제 개입돼 있는 상황이니까 끝장을 보자는 입장인데 그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리 스캔들로 엄청난 정치적 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란 전쟁을 벌리고 나서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완전 이스라엘에서 대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선거도 있어요. 그럼 자당이 아마 큰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 시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자신의 운명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계속 고물가에 또 미국 국민들의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일정 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웬만큼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럼 마지막 압박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상륙함을 갖다 출동을 시키고 미국 본테스트를 하고 팔리 전단 같은 경우 공수여단이 뭐 18시간 안에 다 세계 어디든 들어가는 이 군사력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원래는 이걸 작전을 펴려면 이걸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냥 전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거래 기술이 이제 지금 총동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중동으로 집결시키는 트럼프의 속내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나와 이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번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구 그거를 통한 에너지 수출입의 중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미치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 여부 또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 전쟁을 종결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자 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고 다만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 진출입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이란인데 사실 거기 이란의 영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영해 지역을 미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을 이란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 승인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이 주요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공습 유예 발표 이후에도 이란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약 50분 만에 이스라엘군은 테러 정권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작전 개시는 트럼프 발표 이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요한 설득이 지난달 28일 알리 하메네이 암살 합동작전에 나선 배경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앞서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24년 이란이 배후로 지목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당장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복수심을 자극한 설득에 트럼프가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네타냐후는 하메네이가 숨지면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나 자연스럽게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전쟁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 두 정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장기전의 수렁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심을 자극해서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참 강교한 사람으로 저는 봐요. 자신의 이스라엘 내 정치적 위기가 올 때마다 늘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고 또 옆에 뭐 레바논이라든지 뭐 시리아 인근 공격 폭격을 통해 가지고 항상 전쟁 국면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정부 국민들로부터 또 자신의 계속 신인, 자신의 또 지위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이 전쟁을 많이 활용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평화주의자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의 그 어떤 정보력 이걸 갖다가 이제 트럼프에게 전달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이제 두 번 다시 이 기회를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작전 승인 명칭이 장대한 분노지 않습니까? 이란 공격 승인을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 게 이제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트럼프 접근 정보 요원이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또 폭로하고 있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국제사회에 이 이란 전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상당한 뭐 압박을 가했지만 아직 어느 국가 하나 발버둥 붙이고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헬명 동맹이라 그런 뭐 영국, 프랑스, 뭐 일본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하루 빨리 이 전쟁을 저는 끝내는 판단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어떤 그런 판단에 더 이상 중동전이 확대되지 않는 그런 판단을 트럼프가 가져야 될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란 전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얼마 전에 사임한 조켄트 전 대테러 소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로비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켄트 대테러 센터장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과 또 유대인들의 로비 때문에 거기 꼬임에 빠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란 측의 그러한 설득이나 또는 설명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지금 나오는 말이 첫째로는 이란의 지도부를 참수하면은 이란 정권이 곧 무너진다 하는 미국 모사드 정보기관의 그런 설명에 상당히 혹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직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해서 마두로를 체포 구금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걸 잘 성공하면은 본인이 큰 공을 세운 것이고 또 11월 중간선거 때 상당히 좋은 영향을 거둘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러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암살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전반적인 걸 종합해 보면은 이번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또는 네타냐후의 그런 설득이나 또는 어떤 꼬임 이런 것이 전쟁 개시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하는 것은 좀 확실한 걸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의 꼬임과 트럼프의 오판이 이번 전쟁을 끌고 가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동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 최고 민간 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직접 수상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 민간 훈장인 이스라엘상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죠. 8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당 상을 비이스라엘인에게 준 적이 없지만 유대인에 대한 트럼프의 공헌을 기린 거라고 생색을 냈는데요. 트럼프는 이스라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22일에 진행될 시상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상대로 한 문화 전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인종차별 반대 시위 당시 철거됐던 콜럼버스 동상 복제품을 백악관 경내에 설치한 겁니다. 해당 동상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볼티모어에 세워졌지만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던 2020년 7월 그 시위대가 동상을 끌어다가 인근 항구에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음 달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서 이스라엘상 민간 훈장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통에 왜 가고 싶을까요? 전 납득이 되지는 않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우스개 소리가 많이 돌았습니까? 엄청난 이 전쟁의 대가는 사실상 앞으로 미국 시민들이 떠안아야 될 그런 엄청난 이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국이 이제 평화를 지켜나가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미국으로서 지금 현재 서방 동맹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균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차라리 여기를 집중해가지고 먼저 이걸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이란 문제를 접근했더라도 국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공감이 있을 건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4년이 지금 지나고 그 수많은 희생이 있음에도 그거는 또 소홀히 한 채 이 전쟁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그런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한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타냐후는 이걸 어떻게 하든 뭐 지금 현재 이란의 뭐 농축뿐만 아니라 핵시설 완전한 파괴하고 두 번 다시 이란이 뭐 이런 중동 국가의 패권 페르시아 국가 그 역사를 그대로 가진 그런 패권 국가가 아니라 아주 그냥 형편없는 국가로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상황에서 지금 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최고원장으로 지금 트럼프를 갖다가 좀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와중에 이스라엘 간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아마 국제사회가 비난할 겁니다. 예, 전쟁터에 미국 대통령이 가면 경호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유난히 상에 집착하는 트럼프의 속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가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어르신 생활 불편 해소 공약을 발표하고 전북도의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여는 등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를 두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선거 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오늘 발표한 공약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제안받아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 착 붙는 공약이라는 뜻이라며 선거의 킬러 콘텐츠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약의 주인을 정치가 아닌 국민으로 바꾸겠다며 1호 공약으로는 시민 고형진 씨의 제안으로 만든 그냥 해드림 센터를 내세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해결하기 힘든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환,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생활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부산시장 출사표를 던진 삼선 전재수 의원을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오후에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법 등 지역 현안을 살피며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시장 후보 예비 경선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세한 것으로 평가받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향한 공격이 날카로운 가운데 권리당원 100%로 진행되는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되고 집계가 끝나는 대로 상위 3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 일요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대구에 이어 오늘은 여의도 당사에서 반발 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장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장동혁 지도부와 공관위를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보궐 출마를 보장받은 일종의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은 지도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일종의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컷오프를 수용하는 방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다양하게 저울질하고 있지만 아직 결단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선다면 대구가 3자 대결로 진행돼 등판 시점을 조율 중인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수성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는 만큼 셈법이 복잡합니다.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아침 SNS에 경기지사 후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주 파키스탄에서 양국 고위급의 대면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협상 파트너로 지목된 실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협상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진실 공박의 실체와 앞으로의 협상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존경받는 리더와 이미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자신했습니다. So we are now having really good discussions. They started last night, a little bit, the night before that, and I think they're very good. 이 같은 극적인 반전 뒤에는 주변국들의 긴박한 셔틀 외교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 파키스탄이 두 나라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대면 회담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 등 이른바 트럼프의 최측근이 총동원됩니다. 상대는 이란 혁명 수비대 출신의 실세이자 의회를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입니다. 하지만 갈리바프 의장은 공식적으로 협상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آقای قالیباف در این پیام تاکید کرد فیک نیوزها برای دستکاری بازارهای مالی و نفتی و فرار از باطلاقی است که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در آن گیر افتادند. 전문가들은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데다 협상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중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남은 기간은 단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슬라마바드에서 깜짝 대면이 성사된다면 중동은 극적인 해빙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란 내부 권력 다툼이나 이스라엘의 돌발적인 군사작전이 변수입니다. 진실 공방의 끝이 극적인 대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5일 뒤 더 큰 포성으로 돌아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주요 합의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공동 통제라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대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이스라엘은 테헤란 공습을 강행하는 등 당사국들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동 평화를 향한 트럼프의 빅딜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결정적 국면에 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틀간의 예비 협의를 바탕으로 이란 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5일간 유예하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조기 종전 성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전쟁을 끝낸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식 도박입니다. Now Iran has one more opportunity to end its threats to America and her allies, and we hope they take it. 하지만 전장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트럼프의 발표 직후에도 테헤란 심장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안보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미국의 협상 속도와 상관없이 이란의 위협을 뿌리 뽑겠다는 마이웨이 전략입니다. במקביל,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תקוף, גם באיראן וגם בלבנון. אנחנו קודשים את תוכנית הטילים ותוכנית הגרעין עד דק וממשיכים לפגוע קשות בחיזבאללה. 이란 측의 반응은 더 냉담합니다. 최고 지도자 부재설 등 내부 위기 속에서도 겉으론 강경한 항전 의지를 보이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로 지목된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대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رئیس مجلس در واکنش به ادعای دروغ ترامپ تاکید کرد هیچ مذاکره‌ای با آمریکا انجام نشده است. آقای قالیباف در پیامی در فضای مجازی با بیان اینکه مردم ما خواهان تنبیه کامل و پشیمان کننده متجاوزان هستند تصریح کرد. 결국 트럼프의 도박이 성공하려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외교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자 행보를 억제할 실질적 지렛대가 필수적입니다. 워싱턴의 종전 훈풍과 테헤란의 폭격 연기라는 엇박자는 미국의 중재력이 동맹과 적대국 양측에서 시험대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안보와 경제, 정권 생존이라는 세 나라의 절박한 동상이몽이 평행선을 달리는 한 트럼프의 중동 빅딜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신정체제의 붕괴를 기대했던 미국 이스라엘의 바람과 달리 이란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통치 구조가 굳건한 데다 이번 전쟁이 반외세 정서를 자극하면서 시민 봉기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전에도 이란은 경제난과 누적된 체제 불만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쟁 전 미국을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seize control of your destiny and to unleash the prosperous and glorious future that is close within your reach. This is the moment for action. Do not let it pass. 하지만 이란 체제는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성직자 통치 원리가 국가 구조에 깊이 자리 잡은 이른바 신정체제가 있습니다. 보통 매드물라 미친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라 그러지만 여태까지 쭉 행보를 보면 항상 체제를 존재하고 체제를 생존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세력이라는 걸 염두에 봐야.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가 있는 민주주의 형태지만 실제 권력은 최고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가 쥐고 있습니다. 군대, 사법부, 선거 검증기구까지 장악해 핵심 권력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또 최고 지도자 공백에 대비한 승계 절차와 권력 이양 구조가 헌법에 규정돼 있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حفظه‌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여기에 혁명수비대 같은 안보 조직이 결합해 반정부 세력을 막는 등 체제를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란 정권이 약해졌지만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권력이 더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라후 아크발! انهدام النفط آمریکایی در محدوده شمال خلیج فارس. 외부의 군사 공격이 오히려 반외세 정세를 자극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 시위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니었는데. 성직자의 정통성, 헌법상 승계장치, 혁명수비대 중심의 안보구조, 반외세 정서 등이 함께 맞물리며 이란에서 단기간에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덴마크의 머스크를 비롯해 프랑스의 CMA, CGM 등 주요 유럽 선사들은 최근 아시아 유럽 노선의 선박을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경로로 돌리고 있습니다. 희망봉 우회 경로는 최단 거리인 수에즈 운하보다 운송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거리도 최대 40% 늘어납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희망봉 우회는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 주식시장과 원유 선물 시장에서 수상한 거래가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내부자 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새벽 6시 50분. 본격적인 거래를 앞두고 갑자기 S&P 500 E-mini 선물에 대규모 주문이 쏟아집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지수 선물 상품으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방향에 돈을 걸 때 활용합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역시 평소보다 훨씬 활발한 거래가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겁니다. 당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소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15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과 협상 가능성을 밝힙니다. 순식간에 주식은 급등했고 원유는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물론 이른바 프리마켓의 경우 작은 거래도 크게 보일 수 있는 데다 우연히 거래가 늘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제 유가와 증시가 매번 출렁이면서 이런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f it's a negotiation tactic in that I don't see what the tactic is. I think it's just he's a very volatile person.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문도 퍼집니다. 중동 특사로 활동하는 트럼프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의 투자회사 자산은 1년 만에 30% 가깝게 뛰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LG화학이 중동 사태 이후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LG화학은 공시를 통해 여수 NCC 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8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 라인이 멈췄고 원료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1공장만 운영됩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유사로부터 나프타 생산과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매점 매석 금지, 수출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 발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내일 0시부터 공공부문 오부제가 시작되는데요. 수소, 전기차는 제외됩니다. 기름값 부담이 임계치에 다다르면서 전기차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주유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초기보다 낮아졌지만 리터당 1,900원에 육박하는 기름값은 운전자들에게 부담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름값 부담에 전기차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고요. 요즘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연료비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에서는 최근 전기차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급 물량 4,000대 가운데 이미 1,800대가량이 신청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기본 보조금으로 승용차 최대 950만 원, 화물차는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전기차 구매 유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 가정과 생애 첫 구매, 신생아 출생 가정 등은 100만 원을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예산 부족 시 추경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망 확충과 연계된 전기차 확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V2G 양방향 충방전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조금 더 전기차 확대가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서 제주도의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발 고유가 파고가 제주의 전기차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올해 보급 목표인 6,300대 달성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못 받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6,000자가 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딱 2차례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꽤 거칠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며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선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도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으면서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다만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 연설은 미 중유의 세계적 승리를 절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불멸의 국가건설 대강으로 됩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3기 내각 출범을 공식화하며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특히 경찰제도 도입을 예고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 사업이 수년 동안 진행되었다며 기존 경찰 역할을 하던 사회안전군을 경찰 무력으로 개편하는 준비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공개했습니다.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도 정상국가라는 국제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내부 불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 매체들은 기존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뺀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보도하면서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인이란 표현이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말 중동 전쟁의 출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네, 이 시간 정원범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란은 전혀 아니다, 가짜 뉴스다 발끈하고 있습니다. 협상 진행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 접촉은 있었겠죠. 아예 없는 접촉을 미국이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접촉의 형식과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아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은 아무래도 이제 당국과 당국 간의 협상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라인, 그러니까 사위인 쿠슈너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인 라인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이란 쪽에서도 아마 비공식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을 건데 지금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주타파라든지 이쪽이 아니라 좀 온건파 쪽에서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이란의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자비한 폭격을 당하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잃은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우호적으로 오픈된 상황에서의 협상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협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마 협상이 있었어도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건 어려울 텐데 지금 이 점에 있어서도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는 엇갈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그마한 협상이라도 어떻게든 크게 확대를 해서 이것이 지금 이제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예.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원유 가격을 낮춰서 이 미국 내 어쨌든 이제 이란전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좀 완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란은 또 반면에 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만약에 협상에 나가게 되면 굉장한 비난에 또 닥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 온건파들을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건파 입장에서 만약에 온건파의 대변인으로서 협상에 나왔다고 한다면 강경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뭐 대화에 대한 어떤 것을 드러내기 전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한 12시간 정도 남긴 상황에서 메시지가 나온 건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시장에 좀 불안하니까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측 불가하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도 사실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는 그냥 추측에 불과한 것인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유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런 정치 행위자를 분석을 하다 보면 네.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앞두고 있어서 이 공격이 최대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막 작전을 펴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이제 방어나 이런 태세가 네. 좀 미비할 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란전이 처음 일어난 날이 그런 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좀 진전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조금 더 진전된 대화를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바로 공격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격인데 만약에 대대적인 어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일부러 연막 작전을 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지금 미국의 이제 원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벌써 이제 뭐 갤런당 $5가 넘어가는 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갤런당 $5가 넘어가면 거의 이제 서민들은 뭐 이게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이제 단계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차가 없이는 고등학생들도 못 움직이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예. 고등학생들도 다 차가 한 대씩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이제 석유 가격이 점점 정치적인 불만으로 막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이제 진입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양쪽의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막 작전이든 진짜 출구 전략이든 여기서 궁금한 것이 트럼프가 그럼 누구랑 협상하고 있을까? 지금 기자가 물었더니 탑 퍼슨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또 모즈타바는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갈리바프 의장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뭐 경력이 좀 화려해요. 그러니까 네.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도 했었고 또 이 경찰의 조직의 수장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좀 출마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나름 그러니까 이 경력은 이 이란 내에서 혁명수비대를 기반으로 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끌지는 못해서 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개인적인 이력은 확실하지만 나름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갈리바프가 모즈타파의 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갈리바프가 모즈타파의 어떤 위임을 받고 움직였을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갈리바프가 먼저 움직여서 모즈타파에게 어떤 게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 모즈타파의 어떤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그런 지도력이 아니고 예. 모즈타파를 상징적인 지도자로 일단은 전시의 상징적인 지도자로 세워놓고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갈리바프도 일종의 이제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예. 이 집단 지도 체제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개인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이 집단 지주 체제 내에서 한번 나가서 네가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의중이 뭔지 일단은 좀 파악해봐야 협상이든 전쟁이든 계속 갈 거니까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메시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이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를 언급한 뒤에 자본시장과 유가는 불과 5분 사이에 요동을 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 23일 오전 7시 5분 미 증시 개장 약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과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며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48시간 최후 통첩 이후로 예고했던 에너지 인프라 공격도 미루겠다면서 돌연 긴장 완화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미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최대 3.5% 수직 상승한 반면 국제유가는 10% 넘게 급락해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가 $91 선까지 내렸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입장 변화가 5분 만에 촉발한 랠리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고 반박에 나서면서 시장의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협상자 대상자로 거론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지자 오르락 내리락 하던 나스닥은 결국 초기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며 1%대 상승에 그쳤고 브렌트유 가격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8일 만에 간신히 $100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협상 발표 직전에 수상한 거래가 좀 포착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 반부터 열리는데요. 보통 2시간 전부터 동시 호가라고 그래서 이제 대량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게 7시 30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선물 거래, 그러니까 지수에 추종하는 선물 거래, 원유도 그 이전에 거래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7시 5분 이 글을 올렸을 때 이란과 지금 중대한 협상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5배 이상 갑자기 돌발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해서 우리 시간으로 아침 8시 45분에 때리겠다라고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뭐 블랙 만데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욕 증시에도 선물 지수가 굉장히 떨어져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엄청나게 사서 들어갔다고요. 그게 누군지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직접 또는 사위인 쿠슈너가 샀다 하더라도 쿠슈너 명의로 사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몇 단계를 거치니까 사실상 수사를 해도 누가 샀는지 알 수는 없는데 분명히 정보는 흘러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주가 조작의 얘기도 나오고 그때 사들어간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표 시점,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저녁에 SNS를 많이 합니다. 저 매일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때문에 잠 못 자고 같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 7시 5분이었단 말이죠. 아침 7시에 트럼프가 잘 하는 경우가 없는데 바로 선물 지수가 떨어지니까 적어도 타이밍은 본인이 협상을 했든 안 했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주가 정권 시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고 발언하면서 또 주가가 크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계에서는 트럼프를 말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지금 트럼프는 못 말린다. 트럼프는 이란을 완전 항복시킴으로써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이란 해방의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딱 하나가 물가다. 자,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데다가 특히요 금리 중에서 국채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채를 만약에 못 팔면 국가가 부도나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기준으로 4.4가 레드라인, 데드라인이다. 지난번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때렸을 때 4월 8일, 2025년 4월 8일 그때도 바로 이 국채 금리가 4.4에 타치하자마자 갑자기 타코했거든요. 당분간 유예한다. 이번엔 너무나 똑같습니다. 시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 시장에 굉장히 개입할 의도다. 이번에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4.3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시점에서 딱 친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흔들리면 지금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여기서 미국의 중산층 민심이 흔들리면 이건 완전히 끝난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금융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협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은 굉장히 문의만 하는 것이고 실제 내용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마치 2주 전에 전쟁 곧 끝난다 하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또 국제 유가 떨어뜨린 것처럼 또 한 번 시장에
어떤 원격적인 가격 조작을 한 것에 불과하다. 예. 금융시장의 반응은 좀 쌀쌀 맞고 실제로 이 트럼프 발언 이후에 시간대별 주가 상황 계속 오른 것을 다 토해냈고 또 유가도 말이죠. 지금 다시 브렌트유 기준으로 104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특히 네. 우리가 많이 도입하는 두바이유 지금 168불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발언 때 4% 내렸다가 다시 4% 다시 만회해서 다시 지금 170달러 선을 두고 있다. 네. 이것은 적어도 돈을 베팅하는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협상 의지를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가 무서워하는 거는 물가와 증시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입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먼데이였는데 이렇게 폭락장에서 개인이 무려 7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겁없는 개미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해요. 예, 그 정도가 아니라 간이 매우 큰 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 또 그 밖에 금융 투자를 굉장히 조심하는데 예. 유독 대한민국의 이 개미들은 동학 개미들은 간도 크고 좋게 보면 통이 크지만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물정을 조금 너무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오늘도 7조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요 전쟁 일어나고 나서 계속 팔아치거든요. 네. 지금 올 들어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금액이 오늘자로 48조 원인데 그 48조 원 전부 개미들이 사들였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뭐 큰 이득도 볼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높은 시점에서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조금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적 위주로 좀 안정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현재 진폭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진폭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이 니케이 지수는 1.43%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2.74%가 올랐거든요.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세계에서 가장 간 큰 민족, 가장 통 큰 어떤 배팅이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개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나중에 후폭풍이 어떻게 일어날지 결국 그 운명도 트럼프가 이 중동 전쟁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예. 만약에 아주 스무스하게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동학 개미들도 대박이 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 5일 후에 진짜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지금 태평양 해병대 파리 공수부대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게 닷새간의 여유였다. 예. 해서 만약에 때린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트럼프 입보다는 사실 전황이나 전세 같은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정말 그 협상의 실제 내용이 없을 거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구체적인 장소가 지금 나왔습니다. 협상과 관련해서 파키스탄에서 대면 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오갈 수는 있을까요?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겠죠. 예. 지금 이란이 내세우는 조건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사과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 배상을 하라든지 뭐 또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란의 핵시설을 불능화시키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개발을 5년 유예해라. 또 미사일을 앞으로 1000기 미만으로만 보유해라. 뭐 이런 등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들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지금 서로가 내세우는 조건들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구를 내거는 것과 그것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 예.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조건들을 서로가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이 협상은 타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제 쭉 나왔던 얘기처럼 국내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눈치 보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왜 국내 여론. 이제 만약에 국내 정치적으로 유가가 너무 급등해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발을 빼려고 할 거고요. 뭐 그밖에 뭐 이란을 눈치 본다든지 아니면
뭐 동맹국들을 눈치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압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일 건데, 아마도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 지금 이제 협상 장소로 지금 네. 이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양국 모두에게 좀 그 어느 정도 뭐 우호적인 그런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성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협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또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파키스탄에서 만나서 뭐 어떤 협상을 하게 될지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자동차 기름값만 문제가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들, 흔히 우리가 너무나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비닐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오죽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 한다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리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기름 걱정, 내 휘발유, 경유 어떻게 넣지, 이 걱정을 주로 하는데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임팩트만 놓고 보면요. 휘발유값 오르고 경유값 오르는 것은 전체 임팩트의 10%? 사실 나머지는 나프타 가격이 오르거나 나프타를 못 구하는 겁니다. 이 나프타라는 게 사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나프타를 모르면 뭐 경제를 모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옷, 그다음에 종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제조품에는 전부 다 나프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프타가 액화, 탄화수소, 혼합물 이렇게 이제 석유 화학에서는 분류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원유를 끓여서 그 비등점에 따라서 휘발유, 등유 뭐 이렇게 구분할 때 제일 먼저 거무틱틱하게 스며들면서 쭉 나오는 게 그게 나프타인데, 전체 원유에서 끓였을 때 약 한 15%, 20%가 나프타거든요. 근데 이 나프타를 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하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에틸렌은 비닐 만드는 거고, 라면 포장지, 라면 스프 포장지, 그다음에 프로필렌 같은 거는 필터, 그다음에 공업용 각종 제품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서방 국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가 정유 산업도 앞서 있지만은 워낙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이 나프타를 자체적으로 우리 정유회사에 뽑아내는 건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수입해 오는데, 어디서 수입해 오느냐? 호르무즈에 있는 나라에 그 현지의 산유국에서 정유산업에서 뽑는 걸 바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화학회사,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이 두 회사는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프타가 없으니까 에틸렌 못 만드는 거죠. 그 밖에 또 NCC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나프타가 없어서 공장을 지금 돌리지 못할 지경인데, 그럼 일단 이 나프타 공장, 나프타 NCC 분해하는 공장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안 만들어주면 나머지 제조업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격은 두 번째 문제고, 이 공급 안 되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많은 부분이 공장이 삐걱삐걱 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하게 수출을 중단하자. 우리가 지금 나프타 쓰는 것 중에 반은 거기서 에틸렌이나 프로펠렌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거든요. 그런데 국내 산업이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이것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국내로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은 당장에는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면 수출업체들이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위약금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도 또 줄어들죠. 그런데 이게요, 지금까지는 나프타 재고가 있었습니다. 4월 10일경 되면 그 재고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그래서 시중에서는 지금 4월 달 경제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이 전쟁이 빨리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제인들의 희망도 그냥 목에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 경제인들이 제발 이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한들 이스라엘이 좀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서 또 다른 출구가 열릴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점인데요. 예.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미국의 전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더 가깝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전쟁에 끌어들인 것은 미국이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이해관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10월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위기에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근에 이제 가자 전쟁도 했지만 뭐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는 한번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란과 최후의 결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찬스를 잡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향상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인데 예. 그것을 잘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네. 그 전쟁의 과정에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협상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깽판을 놓고 이제 어제도 지금 뭐 테헤란을 공습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협상이 좀 자꾸 지체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 49살 김동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손취되는 모습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을 하다가 재작년 퇴사한 김동환은 지난 17일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을 부산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살해하고 전날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다른 기장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적인 앙심이거나 피해망상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숨졌죠. 네, 소방당국이 이틀째 남은 불을 정리하는 가운데 경찰은 화재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사고 원인이 나와야 하는데요.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불이 났던 풍력발전단지에서 이틀째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이 80m 높이에서 시작된 만큼 원인을 조사하려면 발전기를 철거하거나 사람이 올라가야 하는데요. 발전기 안쪽에 아직 불길이 남은 상태라 진입이 어려워서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력한 원인으로는 발전기 장비 노후가 꼽힙니다.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5년 준공돼 발전기 대부분이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습니다. 지난 2월에도 발전기 기둥이 부러져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후 노후 발전기 점검이 이뤄졌는데 이번 사고도 작업자들이 날개 균열을 점검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남은 불길이 정리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초기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텐데요. 경찰 수사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노동자 3명은 모두 발전기 관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경찰은 작업을 발주한 원청, 영덕풍력과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현장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발전기를 철거하는 등 현장 안전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합동감식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노후 풍력발전단지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의 발전단지 전면 철거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풍력발전기는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데요. 이른바 사각지대였던 건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3, 4월인데요. 건조한 날씨에 요즘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진화를 위해 투입된 헬기가 저수지에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저수지에 헬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헬기 바닥에 사람 2명이 힘겨운 듯 버팁니다. 헬기 추락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 반쯤. 충남 천안 산불에 투입된 자치단체 임차 헬기 한 대가 저수지에 추락했습니다. 물을 채우기 위해 저수지 수면 위로 내려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0대 조종사 등 탑승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산불은 1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구조된 헬기 탑승자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 났는데 물 이제 들어갔다가 헬기가 거기서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오작동인지 뭔지는 저희도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근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쯤에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범부처 헬기 동원 체계도 갖춰 공중 진화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앞으로 한 달이 최대 고비. 당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BTS의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수임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3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수임 외에도 보디투보디가 3일 연속 2위를 차지하고 홀리건은 4위를 기록하는 등 수록곡 전곡이 차트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아리랑은 또 일본에서는 오리콘 주간 랭킹에서 54만 7천 장으로 올해 해외 가수 최다 판매량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습니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이렇게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 후반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도는 수준이라 낮에는 활동량이 많으면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제주도에 5에서 20mm, 전북 남부와 전남, 경남 등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는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대구도 8도, 부산 10도 등으로 아침에도 쌀쌀하지 않겠고요. 서울은 19도, 대전 20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